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네 번째 페이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물살이에 대한 애정을 전파하시는 세계의 심장 잡지사의 문어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새해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잡다한 해양생물사전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서 라디오 오프닝에서 제가 세계의 심장을 가진 오징어, 문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뼈대가 없어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두 종류 물살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일단 두 종류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생물을 가리키는 건가요? 두 종류는 분류학상으로 보면 연체동물문 두족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척추 구조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면서 몸이 연해서 연체동물인 거죠. 그런데 두족강은 머리에 다리가 달린 동물이다라고 해서 아하. 두 종류입니다. 머리에 다리가 달려있다. 네. 두족.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자선어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오늘도 자선어보. 자선어보의 그렇죠. 오적어라고 하는 두 종류를 대표한 생물을 표시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몸은 타원형으로 머리가 작고 둥글며 머리 끝에 입이 있다. 입 둘레에는 8개의 다리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물체를 거머잡기도 한다. 그 발 가운데 특별히 긴 두 다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적어라는 생물에 대한 자선어보 기록인데 뒤에 또 말씀을 해주시겠죠? 자, 그럼 먼저 두 종류 중에 오징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두 종류라는 이름이 머리에 다리가 달렸다 이런 뜻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흔히 머리라고 부르는 그 윗부분이 머리가 아니라 배라면서요, 박사님? 그렇죠. 그걸 이제 몸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몸통. 그러니까 배가 들어있는 몸통, 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요 위에 있지만 사실은 두 종류는 요 머리가 배 밑에 다리 사이에 있어요. 다리와 그 윗부분 배 사이에 머리가 있구나. 사람으로 보면 좀 기묘한 형태가 되겠죠. 네. 근데 요 말도 이미 아까 말했던 자선어보에 있었어요. 머리 끝에 입이 있다. 입 둘레인 8개의 다리가 있다. 머리 끝에 입이 있고 입 둘레인 8개의 다리가 있다. 머리와 다리가 이어져 있다. 그러네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재미삼아서 오게티를 하나 잡다 보면 자선어보 오게티? 이 오징어는 10완류거든요. 다리가 발이든 다리든 어쨌든 촉수가 10개여야 되는데 분명히 그랬죠. 입 둘레는 8개의 다리가 있어 라고 했잖아요. 오징어, 갑오징어, 꼴뚜기 이런 10완류는 분명히 10개임에도 불구하고 자선어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왜 그럴까 고민했더니 두 개는 아까 긴 두 다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손으로 분류해서 다리라고 말을 안 했던지 또는 영화에 보면 그 소남 선생하고 또 그 일을 도와주는 창대가 나오잖아요. 영화 이준익 감독의 자선어보 보면 창대에 나오죠. 변요한 씨. 이 창대가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걸 실제로 채집하고 관찰하고 하는 일을 역할을 맡아서 했을 텐데 창대가 이미 두 개의 다리를 뜯어먹고 보고를 나왔을까? 박사님 애니시네. 상상력을 또 발휘하셔서 또 이렇게 재밌게 상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징어에 대해 흔히들 또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오징어 구워 먹을 때 우리가 오징어 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까먹었던 그 동글동글한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눈이 아니라면서요, 박사님? 아까 배와 다리 사이에 머리가 있다 했고 머리에는 당연히 눈과 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자선어보에 또 나왔었어요. 머리 끝에 입이 있다. 이거 입인가요? 머리 끝에 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던 거 시커머니까 눈동자라고 생각했던데 맞아요. 그게 사실은 입이었고 오징어 입이구나. 그 안에 키팅질의 것이 이빨입니다. 잘 까서 이렇게 캐치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손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이빨이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오징어 다리, 우리가 다리라고 부르는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얘네가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애들이 아닌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촉수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촉수가 있고 촉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촉수는
잘 보면 흙반이 이렇게 일렬로 된 흙반이 두 줄이 돼 있어요. 흙반. 예. 촉수에는 8개는. 네. 그리고 2개 긴 거에는 촉완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흙반이 4개가 있어요. 그 약간 빨판 같은 동글동글한 거. 네, 그 흙반이라고 하는데 그걸 2줄이냐 4줄이냐에 따라서 다리인 촉수라고 말할 수 있고 손에 해당하는 팔에 해당하는 촉완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도 그대로 돼 있어요. 네. 촉수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2개의 촉완에 대해서는 그 발 가운데 특별히 긴 두 다리가 있고 물체를 거머잡기도 한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미 자사너보에는 오징어에 대해서 오저거 그 뒤에 또 얘기가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아주 관찰이 너무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자사너보는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 애들한테 크레파스 주고 그려보라고 하면 그 가장 위쪽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은 오징어 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지느러미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몸통, 배에 해당하는 거랬잖아요.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통통한 거. 근데 배에 머리가 배에 귀가 달릴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 귀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히 귀는 아닌 것 같고 몸통에 지느러미가 달린 것은 대부분의 어류들도 그렇잖아요. 몸통에 등지르러미, 배지르러미, 꼬리지르러미 몸통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맞습니다. 다만 이 역할이 뭐냐? 방향키 역할을 한다. 그 삼각형 부분이 그 지느러미가 방향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는 유영법이 또 독특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과는 달리 오징어는 전, 후, 좌우 어디로든 헤엄칠 수 있다면서요? 일반적으로 물살이들은 이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유영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눈이 있으니까 눈이라는 거는 앞에 전방을 주시하고 가면서 뭐 물체가 있는가 없는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먹이가 있으면 먹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눈이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몸통, 배에 있지 않잖아요. 그 밑에 있었죠.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럼 눈을 앞으로 딱 보여주고 가려니까 머리 부분을 앞으로인데 그게 보면 몸통은 뒤로 빠지고 다리도 뒤로 빠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눈으로 가는 것보단 얘네들은 수관이 있어요. 누수라고 하는 수관이 있는데 그 수관이 그 입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을 쪽쪽 뿜으면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뿜으면 추진력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엔진처럼. 그런데 요거 아까 팔로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전후, 좌우, 상하 뭐 다 움직이는 거죠. 위에 이제 지느러미가 방향 키 역할도 되고. 그럼요. 그렇게 또 헤엄을 치는군요. 그래서 이런 관찰을 한 소남 선생, 정약전 선생님도 대단한 저의 선배 과학자지만 사실은 창대라고 하는 뭐 가상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창대의 역할, 즉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그 현장성을 가진 창대도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화 자선후보 다시 보고 싶네요. 오징어 짝짓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오징어 수컷 오징어는 교미 시기가 되면 몸뚱이 색이 변한다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오징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그래요. 심지어 모든 생물? 식물도 그렇고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나요? 뭐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뭐 잘 차려입고 뭐 화장도 하고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식물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씨앗을 이렇게 연글게 하는 시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암술 수술이 있으면 수술을 받는 암술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혹적인 매혹적인 일들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혼인색이라고 그래요. 혼인할 때쯤 나와서 색을 바꾸는 거. 혼인색이라고 보통 영롱한 빛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또 행동으로 보면 구혼 행동이라고 해요. 구애하는 구혼하는 행동들이 있어서 뭐 오징어 같은 경우는 팔다리를 번쩍 들고 이렇게 막 간다든지. 오징어가요? 이렇게 가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행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혼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징어가 이렇게 팔다리를 들고 구혼하는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살오징어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세 개의 산란군으로 나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뒤에 이제 분류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살오징어는 우리가 말하는 뭐 보편적으로 말하는 오징어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네. 살오징어. 네. 세 개의 산란군이 있어요. 1월에서 3월에 산란하는 겨울 발생군이 있고 6월에서 8월에 산란하는 여름 발생군이 있고 네. 9월에서 11월에 산란하는 가을 발생군이 있는데 이게 산란장을 어디 우리나라 동서남에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산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지. 결국은 예. 수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일생에 딱 한 번 산란을 합니다. 그래요. 네, 보통 알을 30만 개에서 5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알은 타원형이고 네. 둥그렇지 않고 타원형이고 네. 뭐 1년 최대 1년 살아요. 산란하고 죽죠. 네. 1년 정도 살고 한 번 알을 낳는데 네. 한 수십만 개를 낳는다. 우리 황선도 박사님께서 전에 오징어가 서해로 간 까닭은 이라는 뭔가 좀 케이블 TV 영화 채널에서 본 것 같은 제목인데 오징어가 서해로 간 까닭은 이런 제목의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이 네. 사실 논문의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선문답 같은 궁금증으로 시작했던 논문이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황선문답. 예. 사실 과거에 지금 찾아보려도 잘 못 찾겠던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달마가 동쪽으로 그래, 맞아. 그 영화. 네. 그 영화. 있었어요. 어쩐지 좀 약간. 그래서 그걸내 생각이 나서 이제 했던 거고 실제 논문의 제목은 예. 해양 환경 변동에 따른 오징어 분포 특성이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제목이 이미 있죠. 뭘 연구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징어가 계절에 따라서 회유를 한단 말이죠. 네. 그 남해안에 있다가 동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서해안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과거 제가 근무했던 연구소에서 아주 오래된 데이터들을 쫙 보니까 1980년대에서 1994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네. 오징어가 어느 때 많이 잡히는지 어느 때 적게 잡히는지를 저는 예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제 업무의 역할이. 네. 기상청에 예보하는 것처럼 네. 바다의 오징어가 언제쯤 어디에서 많이 잡힐 겁니다. 어민들한테 예보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라디오를 나가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황선도 라디오의 시작. 예. 근데 기본적으로 오징어 어획의 풍형을 좌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원량, 오징어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두 번째로는 가입량, 어미오 자원량이 얼마나 많이 뭐 알을 낳고 그게 부화해서 새끼가 돼서 가입되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네. 3차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어장에 내유하느냐, 오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것은 해양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수온 전선대가 어떻게 배치됐냐가 중요해요. 수온 전선은 기상청에서도 보면 찬 기온이 있고 뭐 따뜻한 기온이 이게 빨갛고 전선을 어딘 좀 이룹니다. 파랗고. 거기에 뭐 어쩌고 해서 비가 맞아요. 내립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바다에도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으면 그들이 만나는 전선대를 이루어지는데 그걸 수온 전선대라고 합니다. 네. 그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풍흉을 제가 이제 한번 예측을 해봤던 논문인데요. 예. 1987년도에 서해에서 풍어라는 이런 뉴스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또 2015년도에도 서해 풍어였어. 동해보다 더 서해가 많았어. 서해. 동해 오징어를 잡는 어민들은 난리야. 막 이런 뉴스들이 있었을 거예요. 동해는 사실 울릉도 오징어인데. 그러게요. 예. 그게 더 이제 보편적으로 알리는 동해 오징어잖아요. 보통. 근데 실제로 1987년도에 서해에서 동해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그것을 저는 어떤 걸로 해석했냐면 수온 장벽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내세웠죠. 수온 장벽. 예, 아까 수온 전선대가 남해에서 동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여기에 수온이 이렇게 가로막아 있으면 오징어가 이걸 못 뚫고 올라가. 그래서 이쪽에 많아 이렇게 말하고 이게 남북 방향으로 수온 전선대가 만들어져서 그냥 얘 따라서 올라가.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다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오히려 동해에서는 많이 못 잡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지금 그때 논문 이후로 한 30년쯤 지났거든요. 그러면 1980년대에서 2023년이면 한 40년 자료가 생겼으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수온 장벽설이었거든요. 가설. 우리 후배 과학자들께서 해류 수송의 변동을 좀 분석하면 훨씬 자료가 많아졌으니까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오징어가 서해로 간 까닭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또 창대 같은 분을 한 분 두셨으면 그분이 또 이어서 하셨을 텐데. 그게 우리는 사실은 지금 현장 과학자들이라고 하죠. 연구자들. 예, 그렇군요. 또 증명되기를 바라고요. 먹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징어는 사실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쪄 먹어도 맛있지만 또 이게 살얼음 동동 띄운 한치 물회 이게 또 별미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한치가 오징어의 한 종류인 건 맞죠? 예. 이제 정신 이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10완류 다리가 소위 다리가 10개 있는 것과 네. 8완류 다리가 8개 있는 걸로 이제 구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10완류는 오징어 네. 많이 들어봤죠? 네. 갑오징어 들어봤죠? 네. 꼴뚜기 네. 이런 종류들이 10완류에 해당합니다. 예. 사실 오징어는 공식 명칭은 이제 살오징어라고 학회에 보고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 조선에서 만들어진 자선어부에는 고록어로 되어 있어요. 고록어? 네, 고록어. 예. 근데 그게 꼬록어가 꼬록이 된 건데 예.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꼴뚜기를 또 어민들은 꼬록이라고 사투리를 또 써요. 예. 이게 좀 헷갈리죠?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두 종류를 대표해서 자선어부에 써 있었던 묘사를 제가 소개하면서 네. 오적어를 댔습니다. 네, 오징어를 대상으로 말합니다라고 했는데 예. 이 오적어가 갑오징어입니다. 지금의 그래요? 갑오징어. 오. 오적어는 이게 까마귀 오자 까마귀가 이렇게 잡아먹는. 근데 그래서. 요거를 다리를 딱 해서 예. 까마귀를 잡는 적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오징어가 까마귀를 잡는다. 예. 근데 예. 이거의 공식 명칭은 지금은 참 갑오징어입니다. 그리고 갑오징어라고 하는 것에 배를 갈라다 보면 예. 서핑 하시나요? 서핑할 때 보면 보드 있잖아요. 예, 보드. 서핑 보드. 예. 예. 그거 같은 게 하나 올라와요. 그 옛날만은 해표어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거 말려서 옛날에는 그 가루를 내서 예. 이렇게 상처액이 났을 때 이렇게 뿌리면 지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갑오징어 그 안쪽에 예, 그 예. 구두주걱 같은 예,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 해표인데 예. 이걸 가지고 오징어들이 개나 예. 새우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네는 겉은 갑을 갖고 있어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하는데 예. 우리는 흐물흐물 옆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안에 뼈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외유내강형 집안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 들으시거나 하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오징어, 네. 갑오징어 얘기했죠. 예. 그다음에 나오는 게 한치입니다. 한치. 한치는 옛날 그 길이의 이름이죠. 소위 말해서 3.3cm를 한치라고 불렀어요. 치. 네. 예. 또 뭐 30점 얼마는 또 한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한치만 하다는 거예요. 요만하다는 거잖아요. 작은 거죠. 그래요? 또는 예. 지금으로 해석하면 오징어목 꼴뚜기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의 봄에 나오는 것은 화살 오징어를 사람들이 그냥 통칭해서 한치라고 부르고 예. 여름에 제주도에 가면 먹을 수 있는 한치는 창오징어예요. 창오징어. 네, 또 다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치 오징어도 있어요. 그래서 화살 오징어, 창오징어, 한치 오징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치 물에 먹는 한치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비슷한 것 중에 호로록 먹는 데서 호래기라고 부르는 게 또 있어요. 호래기? 예. 그 아주 꼴뚜기 같이 생겼는데 예. 그거는 오징어목 매오징어과의 반딧불 매오징어입니다. 예. 근데 또 꼴뚜기과의 반온니 오징어를 정식 명칭은 일본 오징어인데 일본산은 아닙니다. 일본 오징어인데 예. 그 반딧불 매오징어나 일본 오징어를 호래기라고도 부르죠. 야. 하나 더 추가로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드리면 예. 동해에 가면 뭐 대포 한치야라고 한치 이름을 또 붙인 게 있어요. 뭐죠? 또 대포알 오징어야. 대포만큼 크다는 거예요. 대포알 오징어가 네, 있나요? 대형 오징어거든요. 예. 총알 오징어는 봤는데. 그런 거예요? 예. 날개 오징어입니다. 공식 명칭. 날개 오징어. 그래서 이 10완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이 생각보다 분류하기도 어렵고 네. 그게 또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우리가 속칭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헷갈리게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흔히 다리라고 부르는 게 10개가 있는 10완류 가계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를 만나봤고 이번에는 바닷속 점쟁이라 불릴 정도로 명석한 물살이죠. 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징어는 뭐 다리가 10개, 문어는 8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외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문어를 뜻하는 영어 옥토퍼스도 숫자 8을 뜻하는 말이라고요, 박사님. 아니죠. 라틴어의 옥토는 사실은
8이잖아요. 네. 그런데 8. 헷갈린 거죠 우리가. 옥토버 10월이잖아요. 옥토버는 10월이죠. 왜 8월이 아니고 10월이에요? 그거부터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는 율리우스 달력을 만들 때 뭐 중간에 껴넣느냐고 밀려나서 실제로 라틴어는 8임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건 곽지식 작가와 했던 달력의 역사편을 보시면 그렇군요. 또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옥토라고 하는 옥토퍼스의 앞에 옥토 8개의 다리를 가진 놈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팔완유라고 하죠. 이 안에서도 진문어 속에 문어가 있고 문어 속에 낙지가 있고 쭈꾸미 속에 쭈꾸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문어는 동해에서 주로 나고요. 낙지는 남해에서 주로 나고요. 쭈꾸미는 서해에서 주로 나요. 그러네. 동서남해 이렇게 다 같은 파란육에도 불구하고 속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있네. 예. 그런데 문어를 보면 이건 이제 문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는 게 문어는 큰 놈이 있어서 대왕문어라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대문어라고도 하고 피문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문어 속의 문어입니다. 공식 명칭은 문어입니다. 그냥 문어. 그리고 작은 문어, 돌문어라고도 하고 심지어 남해 쪽에 가서는 외문어, 외소하다. 우리가 외문어. 한때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도 외소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문어 종류는 문어 속에 참문어입니다. 참문어. 그래서 큰 거는 문어, 작은 거는 참문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어 하면 이제 위협을 느낄 때 먹을 뿜고 튀는 소위 먹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어 이름 자체도 이 먹물과 연관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 전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옛 사람들의 그냥 해학이죠. 근데 결론은 그 먹물과 우리가 말하는 붓에 찍어서 글을 쓰는 먹물과 문어가 뿜어내는 먹물은 다릅니다. 근데 옛 사람들이 이제 글게나 하는 줄 알고 그럴 문자를 넣어서 문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해학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쯤 와서 다시 조명할 만한 일이 돼버렸어요. 왜죠? 우리 언젠가 월드컵 같은 거 하면 뭐 승자를 이렇게 점치는 독일 월드컵인가? 그런 거 했을 때 파울? 그 문어가 나와서 실제로 그걸 맞췄다며요. 맞아. 그게 우연인지 진짜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영리한 생명체로 인정받은 거 분명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계인으로 코스프레 할 때 보면 뭐 어디 그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외계인들은 머리가 막 그렇고 다리가 있고 막 그렇지 약간 않습니까? 좀 문어 두상이죠? ET도 그렇지. ET도 그렇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미래형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글을 깨친 문어가 두뇌가 인정받은 거 아닌가 세계적으로. 뭐 전래동화에도 옛날에 문어 같은 애들은 막 안경 쓰고 있고 교수님 넥타이 메고 있고 막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어에 대한 얽힌 사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연이? 혹시 OTT 보면 마이 옥토퍼스 티처라고 하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스토리 다큐, 리얼 스토리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육상 생물 중에 우리가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인간과 그 동물이 교감을 할 수 있어요.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하고 교감을 이루는 우리가 이렇게 기르는 그런 동물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가지수로 보면. 특히 해양 생물은 더더욱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리얼 스토리 다큐였었어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효리 씨가 보고 유명해진 그 N으로 시작하는 OTT에서 나온 다큐라고. 근데 그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원래 그분도 이렇게 다큐를 찍는 아마 카메라 감독이었나 봐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매일 물속에 들어가면서 같은 개체의 문어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손과 손이 이렇게 만나 ET처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걔가 그때 물론 뭐 먹이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평생 배 타고 조사하고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연구실에서 분석해서 논문을 썼지만 예. 정작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나의 물살이들과 얼마나 교감을 가졌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죠. 네. 현직에 있을 때는 갈 수 없었지만 이제 뭐 은퇴를 했으니까 네. 뭐 내 돈 내고 내가 가면 되니까 네, 네. 지중해를 한번 가서 나도 저렇게 바닷가에 오두막을 하나 얻어서 거기 살면서 매일 물속에 들어가서 창대처럼 저렇게 해양생물 하나를 좀 예. 잘 꼬드겨 볼까라는 생각으로 지중해 바닷속 유학을 작년에 갔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문어입니다. 교감하셨나요? 접시에서만 만났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예, 지중해에서 만난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명 다큐멘터리인가 봐요. 황선도 박사님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어의 위장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냥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몸속의 위장이 아니고 위장하다 할 때 그 위장인데 문어가 위장술에 능합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알고 상식적이잖아요. 이제는 위장, 은폐, 엄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문어 피부에 뭐 크로마토포레스라고 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 세포에는 적색, 흑색, 황색 이런 색소 주머니가 있어서 네. 어떤 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들이 적절하게 배합되면서 색이 몸의 피부색이 순간적으로 바꿔요. 다큐 잘 보시면 갑자기 문어 표면이 막 붉었다가 적색했다가 막 황색했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적이 오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숨을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주변 색깔하고 비슷하게 인지를 해서 만드는 거죠. 카멜레온이네, 카멜레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문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양동물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기도 하고. 그 모습을 흉내내서? 흉내내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 효과가 있나? 또 다른 조개, 큰 조개를 들고 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걸어가는 것도 저는 다큐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마임 전문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위험할 때 포식자로부터 피하는 방법으로 위장술을 또 은폐하고 엄폐하고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요거 궁금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징어는 다리라고 하는데 문어는 발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왜 사람들이 명칭을 달리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의 시각, 사람의 관점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다리는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는 팔다리 역할 아까 분명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른 거는 팔. 어쨌든 다리로 움직이는 헤엄치고 하는 거고요. 오징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걷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문어요? 네. 문어는. 그래서 발은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밟고 문어가 걷는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오징어는 발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군요. 문어는 실제로 땅을 딛고 약간 걷는 듯한 이제 모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해보고요. 낙지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 낙지 하면은 전남 목포, 신안, 무안을 대표하는 세발 낙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박사님께서 책에 그 발이 세 개라서 세발 낙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답답함에 글로 호통을 치셨다는 제보입니다. 그래도 또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세발 낙지 왜 세발 낙지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그랬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낙지가 문어 속에 속하고 남해안을 대표하는 그 팔완류의 하나다라고 했는데 팔완류라잖아요. 아까 팔이든 발이든 뭐 손이든 8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발은 이제 아닌 거죠. 3개하고 팔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이 새가 가늘 새자를 써서 가는 팔 또는 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5, 6월에 이제 고전에 이제 낙지가 부화돼서 새끼 어린 낙지가 5, 6월에 나타나는데 이게 국수팔처럼 가늘해요. 특히 그래서 이제 가늘 새자를 써서 세발 낙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영어로는 채찍을 닮은 팔이다라고 해서 윗암 옥토퍼스라고 해요. 채찍이죠.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또 연구를 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쪽과 중국 쪽, 그러니까 황해를 가운데 두고 오징어들, 지역마다 오징어들을 이제
채취를 해서 그거를 DNA 분석을 해서 얘들의 개통 발생군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갯벌에서 사는 놈들은 다리가 유난히 길고 깊은 물에 사는 사람 낙지는 네. 다리가 짧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용불용설인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진화되는 거죠. 네. 갯벌에 있는 놈들은 이제 물에 있다가 갯벌 속에 숨어 있다가 네. 다리만 길게 뻗어서 먹어야 되니까 예. 자꾸만 길어지는 거고. 낼름. 예. 예. 깊은 수심에 사는 낙지는 헤엄을 쳐야 되거든요. 다리가 너무 길으면 거추장스럽죠. 예. 좀 좁아지지, 아니 짧아지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드보이 얘기는 올드보이 얘기는 박찬욱 감독의 이제 올드보이의 그 최민식 씨가 오대수로 이렇게 이렇게 분해서 이렇게 이 15년간 감금 생활에 나와서 첫 번째 먹은 게 이게 산낙지 나와서 산낙지 먹고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충격 먹었죠. 굉장히 많은 서양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에 더위 먹은 소에게 낙지 한 마리를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라는 말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오징어가 그만큼 낙지가 원기 회복에 좋다는 얘기고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인 타우린이나 히스티딘이 많아서 그랬을 거다. 그래서 오대수, 올드보이에 나는 오대수가 그걸 익히 알고 힘내려고 먹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스태미나를 채우기 재미삼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종류 특집인데요. 좀 아쉬우니까 그 주꾸미에 대해서도 뭐 짧게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면 그러죠. 아까 동해는 문어, 남해는 낙지, 서해는 주꾸미라고 했는데 그럼 서해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주꾸미는 낙지보다는 좀 다리가 짧아요. 그 다리를 쫙 피면 뭐 꽃핀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꾸미 혹시 이렇게 삶아 먹는다고 물에 딱 넣으면 막 사른 것을 경우에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떠요. 거꾸로 뜰 때 머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머리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고 다리가 쫙 펴지는 게 꽃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모양은 다리와 두 눈 사이에 좌우에 황금빛 동그라미가 그려진 금태 무늬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낙지와하고 다르게 영어로는 발을 쫙 벌린 거미줄을 닮았어. 다리가 길지 않아. 그래서 웹푸드, 거미줄, 거미줄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렇게. 웹푸드. 예, 옥토퍼스 이렇게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놈의 특징이 굉장히 자유롭게 유영을 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에 잘 걸려요. 낚시 미끼 던지면 그 호기심 천국도 아닌데 그 물다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보면 뭐 뉴스에도 나왔을 텐데요. 이게 스포츠 피싱 하는 사람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많이 잡죠. 쉬우니까 그렇죠. 누구나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그 뭐 낚시에서 얼마나 잡았을까라고 했는데 워낙 잘 잡히다 보니까 전문 그 직업인인 어업인보다도 어떤 경우는 더 많이 잡힌대요. 더 많이 잡는데요. 이건 자원량 관리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낚시꾼들은 소위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꾸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편집장님 뭐라고 발음합니까? 주꾸미. 저는 이제 우리말 지킴이니까 주꾸미라고 그렇죠? 하는데 쭈꾸미가 좀 맛이 살죠. 쭈꾸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격한 발음인 거잖아요. 세상 사기가 빡빡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말에서 저는 웬만하면 좀 칼날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지사를 짭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고요. 자, 이제 마치면서 오늘도 과학자의 메시지 황 박사님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산어부 얘기를 조금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인용했죠. 자산어부가. 그냥 뭐 과거 거 갖다가 이렇게 뭐 배치마킹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왜 자산어부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최고 해양수산 생물학 백과사전인 거 맞고요. 3권인데 한 책으로 돼 있어요. 3권이 질이 한 책이 돼 있는데 첫 번째 권은 인류, 그러니까 비늘이 달려 있는 놈들. 두 번째는 무린류, 비늘이 없는 거.
또 조개 이렇게 있고 3권째가 잡류 여러 가지 그밖에. 잡류. 예. 분류를 해보니까 총 55류 그런 종류가 예. 226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야. 제가 이걸 특별히 존경하는 이 책에 쓴 저자를 존경하고 네.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이게 지극히 현대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새로운 분류 방식을 채택을 했고 이름을 다 넣었어요. 창명인지 또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다 물고기, 물사리가 아니라 각각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다는 것. 예. 분포 형태 특성, 예. 심지어 이용, 어떻게 이용하느냐까지도 되어 있다는 것. 오. 정말 재밌는 건, 네. 정말 중요한 건 네. 참고문헌 정리가 있어요. 참고문헌 뒤에 거기에 창안, 네. 창안이라는 것이 늘 달려 있었어요. 그게 예. 뭔지는 몰랐었는데 네. 지금의 인문학자 한 분이 그게 청안이군요. 청안. 그런데 청안, 예. 이청이라는 실제 사람이 네. 제안하기를 그래서 청안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다른 해석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 중국의 고증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문헌들을 이렇게 보고 성리학에서도 그걸 그렇죠. 이제 비교했는데 네. 그런 과거의 책들을 참고 문헌으로 보고 썼다. 거기에 기록돼 있다고 해서 이게 아주 현대과학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소남 정약전 선생은 정약용 선생의 형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심취한 실학자입니다. 소남 선생도. 네. 예. 그래서 실학 사상이 이 책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 실학이 뭐가 중요하느냐? 예. 저는 실학에서 내거는 이 세 가지 실사고시, 이용우생, 경세치용이라는 이 말을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의. 네.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실사고시에 이미 있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용우생, 경세치용이 뭐냐면 네.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학문을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네. 서양에서의 자연과학이 발달한 건 그리스 자연철학에서 시작했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뭐 만물의 근원은 뭐 어디서 시작된 거야? 물이야, 불이야. 결국은 철학인데 자연의 이치, 자연의 구성을 처음부터 찾아보는 네. 그런 걸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과학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뭐 그 즈음에 일본에서 들어왔다라고만 생각하고 과거에는 없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이렇게 실학의 생각이 이미 자산어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 과학에 뿌릴 수, 현대과학에 뿌릴 수 있어. 최소한 우리 해양수산학에 있어서는. 삶에 이로움을 주는 그 실학의 정신이 네. 이미 있었다. 그렇다면 서양과학에서 진리만 탐구하는 것으로 만약에 끝을 맺었다면 네. 그게 인간에 이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실학사상이 있기 때문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까지 과학에 넣으면 예. 과학의 방향성을 바로잡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저는 뭐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잘 모르겠고 저와 함께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싶으면 인문과학자가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SNS로? 뭐 편집장 잡지사를 통해서 네. 연락하셔도 좋고 마지막 이런 또 중요한 말씀과 함께 구인을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 오늘은 뼈대는 없지만 뼈대 있는 가문의 해양생물 오징어, 문어, 낙지, 주꾸미까지 알아봤습니다. 황선도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